안녕하세요. 국민아침마입니다. 오늘은 또 사례를 하나 좀 들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 업체, 상장기업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물론 뭐 사대보험은 되시고, 재직기간이 14년 정도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네요. 자, 연봉은 작년 연봉입니다. 2021년도 6,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었던 대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저축은행 2,650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 1,410만 원, 대부업 4건이나 됩니다. 4건에 3,89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950만 원을 이용했던 분이에요. 자, 제 말 중에 들어보니까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용했던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분께서는 사실 문의를 지금 주신 게 아니라 작년에 문의를 주셨어요. 상당히 좀 몇 개월 지난 분이에요. 작년 10월쯤에나,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 못 하는데 10월쯤에나 문의를 주셨어요. 왜 그때쯤 문의를 주셨느냐? 이 부채 내역도 10월 그때쯤에 부채 내역입니다. 아니구나. 이거 10월쯤이 아니라 저번 달 내역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이분께서 왜 그때 문의를 주셨느냐? 자, 내용을 먼저 볼게요. 코스닥 상장업체, 직군 좋죠? 채직기간 14년, 연봉이 6,800이나 돼. 채직기간이 14년이나 되고 연봉이 6,800이나 되는데 대출 내역 보면 말도 안 돼. 저축은행 그것도 또 나머지 대부업체. 이건 분명히 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어떤 문제였느냐? 이분은 2021년 10월에 개인회생을 면책을 받은 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라고 이해가 가시죠. 왜? 이 개인회생 중에도, 원래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일부 저축은행 그리고 일부 대부업체들에서 아주 고금리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잘 갚으면 또 추가로 더 해주고.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까지 신청을 했는데, 근데 또 개인회생 중에 또 대출을 또 이용을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을 또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최고금리만, 고금리들만 대출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당장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어디서 끝나고 쌍이자로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금융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면 이렇게 고금리들만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고금리 업체들은 한 번에 많이씩 안 해줘요. 또 먼저 찔끔 해줘보고 잘 갚네? 그럼 또 추가로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점차 늘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 면책까지도 받았는데 대출이 이 모양이 꼴되는 거예요. 오메. 잘못하면 또 개인회생 끝난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긴 하지만 어떻게 당장에 뭐 먹고 사는 거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셨겠죠. 자, 이용을 했어. 그래, 어쩔 수 없어. 이용한 거 어쩔 것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내가 고금리를 쓰고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해서 고금리를 끌고 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특히나 이 개인회생 면책까지 받았는데, 개인회생 면책 받았으면은 이제 신용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자 지출을 줄여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 이렇게 있어.
오늘 연봉보다 더 많이 벌어. 어찌까니 환장하겠네.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이금융권, 채무통합 같은 상품 안 돼. 대부분 4건이나 되고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저금리 채무통합이죠. 채무통합. 즉 우리가 보통 통대항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걸 먼저 다 갚아버려야죠. 그래야 신용을 깨끗이 해서 더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어. 아니 작년 10월에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왜 그때 진행을 안 하고 저번 달에 진행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분이에요. 따끈따끈한 분입니다. 왜 그때 진행을 안 하고 이제서야 진행을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자, 신용 점수를 볼게요. 쭉. 내가 이게 개인 회생 기간이야. 회생 기간. 그래가지고 여기서 면책을 받았어. 그러면 신용 점수가 갑자기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겠죠. 신용 점수가 그렇게 되겠죠. 어찌 보면 이제 여기 있으면 신용 불량이죠. 이건 신불이죠. 한 중간 정도. 중간도 아니죠. 중하죠. 중하. 자, 이 상황이에요. 불과 1일.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날짜로 이게 1일이다. 이건 2일. 엊그제까지만 해도 신용 불량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걸 다 상환해. 좋아. 다 상환해. 그래서 신용 점수가 이렇게 또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갔어. 신용 점수가. 그러면은 이분은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올까요? 원래 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기준선이 이거라고 쳐요. 은행. 신용. 은행에서 기준보다 신용이 더 올라갔네? 그럼 충분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올라갔으니까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신용 불량이던 분이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껑충 뛰어 올라왔어. 그러면 대출을 해줄까요? 저희가 이 저금리 채무통합을 몇 년을 해오면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대출 가능 등급이라고 하지만 점수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 불량이었는데 그럼 신용 불량인데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점수 또 올라왔다고 바로 대출해준다? 그러진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보는 거죠. 차이를 두고 보는 거죠. 이분이 과연 대출 이렇게 신용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여기까지만이더라도 꾸준하게 지속이 되느냐. 아니 모르지 또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거죠. 꾸준히 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바로 이 신용이 올라온 이 날로부터 3개월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아주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이 연봉이 6,800인데 예를 들어서 부채가 한 2,000밖에 없어. 그렇게 아예 그냥 적은 분들은 은행에서 일단 소액적 2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6,800인 분이 일반적으로 신불자가 아니라 원래 신용이 좋은 분이라고. 그럼 6천만 원 쉽게 나와버리죠. 연봉만큼도 쉽게 나오죠.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 신불이었던 분은 그렇게 안 나와요. 절대로. 잘 나와봐야 뭐 2, 3천 나오고 안 그러면 안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 이내는 가능한. 아예 소득 비율이, 부채 비율이 아예 낮아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자는 거죠. 시간을.
그러면 이 신용이 이렇게 쭉 가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이분이 비록 대출받은 내역이 좋진 않지만 이걸 그대로 신용 관리를 잘하고 그대로 시간을 보낸다면 이 신용 점수가 어떻게 되냐? 아, 참. 주접스럽게 되네. 자, 여기서 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점수는. 내가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신용 점수가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습니다. 자, 대출이 많으면 신용 점수가 안 올라간다? 그러진 않아요. 대출이 많아도 앞으로 더 이상 대출 안 받고 연체 안 하고 카드로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이용하지 말고 신용 조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받은 대출금만 열심히 잘 갚아 나가면은 점수가 하루아침에 훅 올라가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이걸 상환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 이걸 딱 상환하니까 이 시점에서 신용 점수는 이렇게 뚝 올라오는 거죠.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기준은 이만큼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하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서 면책 받은 분들 이런 분들 저한테 문의 많이 옵니다. 이렇게 대출이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 오지 대출이 없으면 문의 올 일은 없죠. 저는 안 된다고 다 해요. 3개월 후에 연락 주세요. 3개월 후에.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 내가 알아봐야지 또 혹시나 가능한다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어디면 된다고 해. 그래서 저한테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아니 죄송한데 상담사님 제가 하는 말 듣고 상담사님 말 듣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다른 데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해준다는데 가능하다는데 이거 믿어도 돼요?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할까요? 아니 솔직히 하지 마세요는 여기까지 차요. 여기까지 목까지 차요. 하지만 그 사람들 상담했던 그 사람들은 그 업체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업 방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모르죠. 제가 이 일을 한 20년 했지만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사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려서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냐? 방법이 없지 이제. 저희가 그런 경우,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왔고 그런 경험이 많았고 또한 그렇게 저희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 해가지고 잘못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한테 재문의를 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결과의 답은 뭡니까? 이 내용의 답은?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한테 그 업체를 믿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모르죠. 저는 그 업체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것까지는. 저는 저의 기준, 저의 경험,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제 생각을 따라 주실 분들은 제 말대로만 이행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데 들어보니까 다른 데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그 사람 말이 더 좋고 괜찮고 가능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거예요. 제 말이 100% 맞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저는 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니까 결정은 채무자들이 하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나서 진행을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은행에서 6천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 이렇게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맞고 틀리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실 일이고, 저의 주장은 이거죠. 무조건 바로 개내성 면책받았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게 아니라 시간적 3개월 이상, 더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